자, 이 별별 특강 오늘은 제4강으로 왜 우리는 정치인의 거짓말에 잘 속는가? 주변의 이웃들 거짓말이나 친구 거짓말이나 사업상의 거짓말이나 이런 데는 한번 쏘으면 평생 원수 대하듯이 이빨을 빠득빠득 가시는 분들이 정치인들한테 쏘은 거에 대해서는 원래 정치는 그러려니 하고 분노도 하지 않습니다. 왜 정치인의 거짓말에는 분노하지 않고 저렇게 넘쳐나는 정치적 사기에 대해서 관대한가? 1부에서 그걸 좀 우리가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2부에서는 정치적 거짓과 사기는 매우 중대한 범죄다. 저는 그 부분을 갖다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미국 같은 데도 정치인의 거짓말을 놓고 논쟁이 많이 벌어지죠. 근데 대부분은 일찍 사과를 해버립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에 지난 대선에서 자신의 여성 관계 뭐 이런 부분에서 증거가 있는 거는 바로 사과해버리고 증거가 없는 거는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죠. 근데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은 문제가 나중에 증거가 드러나면 정치 생명을 내놔야 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가 없는가라는 부분을 정치인들이 명확하게 미국 같은 데는 따져보고 이길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곧바로 시인 사과하고 이길 수 있을 때는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고 그렇게 하는데요. 한국처럼 곧 거짓이 드러나도 저렇게 뻔뻔하게 밀고 가는 사람들을 보면 제가 봤을 때 이건 큰 범죄 행위에 국민들도 동조해 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1부 들어가겠습니다. 이 정치적 사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렇게 굉장히 컸는데요. 자, 그래서 이 정치적 사기의 주요 사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보겠는데요. 본인들이 생각할 때 정치적으로 사기당한 선례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원래 정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 정치는 원래 사기다. 거짓말. 이래 생각을 하시니까 이제 사기가 건절이 안 되는 거예요. 정치인의 대표적인 사기 사례를 하나 좀. 저는 뭐 처음 와가지고 저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고요. 예. 그다음에 뭐 각 그 정권마다 예. 그 대표적으로 뭐 감옥속하고 예. 이런 뭐 여러 정치인들이 막 있는 거 그것만 제가 현재로서는 알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만. 예. 일단은. 오늘 처음 오셨습니까? 예, 처음 왔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저 축전에서 왔습니다. 죽전. 아, 죽전하니까 억수로 멀리 온 것 같은데 따져보니까 그렇게 멀진 않고 용인 밑에. 예. 예. 정치 사기에 대해서. 그 보통 그 교훈 영색이라고 해야 되나? 예. 그렇게 그런 환심을 잘 끌기 위해서는 이 거짓말이 좀 빈번한데 가장 큰 거짓말이 기억나는 게 이제 그런 그 정기 은퇴한다는 사람들. 아, 예. 몇 번씩 세 번째 다시 나오시고. 예. 그때부터 많이 사기라고 좀 봤죠. 아, 아주 오래된 클래식한 사기를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그죠? 예. 몇 번씩. 그 정치인만큼 그 영화에 보면 그 뭐 터미네이터에 아일 비백 그러죠. 정치인만큼 그렇게 이 비백을 잘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요 근래에 정치적 사기 중에서 가장 심각했던 사기가 하나 있죠. 뭔가 하면 지난 97년 대선하고 2002년 대선에서 김대엽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지 않습니까? 이 백무 브로커였죠. 그래서 군대에 가는 고위층 부잣집 자식들을 빼주는 거, 가짜로 병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군 내부와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아주 이 기술자였는데 김대엽이가 대선에 2번 개입을 해가지고 이해창 씨 아들의 병력 비리 의혹을 제기를 했죠. 그런데 나중에 김대엽 씨 스스로 공개를 했죠. 자기가 그런 걸 하려고 특정 대선 캠프 진영에서 사주를 했고 돈을 주기로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없었다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이거는 어떤 겁니까? 국정원 댓글이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김대엽 사기가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여기 옆에 자꾸 하시니까, 예? 지금 국정원 댓글 막 집어넣고 있는 국정원 댓글이 더 중요한. 댓글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김대엽이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사기의 영향으로 봤을 때는. 예. 예. 김대엽 사건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오늘 처음 오셨습니까? 오셨죠, 전에? 아니, 처음 오셨습니까? 어디서 오셨습니까? 저는 서울대 쪽에서 왔어요. 예? 서울대. 신림동. 네. 오늘 신림동에서 많이 오셨네요. 예. 저기 김대엽이가 네. 대선에서 2번 이해창 씨 아들 비리를 주장한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정원에 댓글을 달아가 찌질하게 댓글로 대선에 영향을 미친 게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대선의 영향력은 어떤 게 더 있었다고 보십니까? 대선의 영향력은 김대엽 씨가 한 일이 더 크죠. 그러면 김대엽을 누가 그렇게 하라고 뒤에서 사주했을 거라고 봅니다. 저 좌파 쪽에서 했겠죠. 그렇겠죠, 그죠? 네. 자, 그런데 이 지금 박근혜 정부에 있었던, 사실은 박근혜 정부도 아니죠. 이명박 대통령 정권에서 막판에 있었던 2012년 박근혜 대통령 선거에 그때 이제 문재인 박근혜가 붙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겼죠. 그 선거에 국정원 댓글을 영향을 미쳤다 해가 지금 저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박근혜 당선을 원했는가? 저는 원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물론 이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이버 사령부나 국정원에서 댓글팀을 운용을 했지만은 제일 마지막 대선 직전의 마음의 행동은 매우 복잡해져 가지고요. 박 전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원하는 요구 조건 임기 단축이나 이원 집정부제 개헌을 받아라고 압박을 했죠. 받았으면 진짜 적극적으로 다 밀었겠죠. 근데 그걸 거부하니까 마지막에는 오히려 딴 사람을 도우지 않았는가. 안철수 사태나 이런 걸 한번 보십시오. 막판에. 그랬는데 지금 저걸 가지고 어쨌거나 한마디로 아주 초토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국정원 댓글 문제로. 그런데 이 김대엽이라는 사람이 한국의 대선에 2번 미친 영향은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노무현도 당선됐지. 안 그러면 당선이 됐겠습니까? 거의 이 10년이 좌파 10년으로 한국 정치를 옮겨가게 만들고 지금에 와서 그때 비서실장과 수석을 했던 문재인 후계자가 되어가지고 다시 대통령이 되고 하면 김대엽이는 한국 정치의 역사를 바꾼 거짓 주장을 한 사람이었죠. 근데 우리가 거기에는 상당히 둔감합니다. 그런데 한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세계에 이런 거짓말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걸로 보면 미국이 9.11 테러를 맞고 난 다음에 2001년입니까? 자, 오시마 빈 라덴이 그 테러범들을 사주했다. 그까지는 인과관계가 있는 증거들이 좀 있었어요. 테러범들이 사우디에서 아프간에 가서 탈레반과 연계를 조금 가지면서 그러면서 미국에 와서 비행 훈련을 하고 조직적으로 그리고 돈이 왔다 갔다 하고 메일이 왔다 갔다 한 부분은 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아프간까지 딱 쳐가지고 탈레반 정권을 무너뜨린 다음에 셋업을 했으면 좋았을 건데 이라크까지 갔어요. 왜? 이라크에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는 건데 이라크에 대량 살상 무기가 있는 거하고 9.11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왜? 그거는 저질러지지 않은 부분이고 9.11은 미국에서 벌어진 테러 아닙니까? 비행기 3대가 납치돼 가지고 2대가 무역센터 빌딩에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충돌을 하고 한 대는 펜타곤으로 이렇게 떨어졌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한 대는 4대네요. 한 대는 펜타곤에 충돌하지 않고 가다가 내부에서 승객하고 격투가 벌어져서 또 추락을 했죠. 총 4대의 비행기가 납치되어서 미국의 주요 시설물을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 그 자기들끼리 내부에서 싸우다가 떨어진 비행기는 백악관으로 향해서 가고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미국이 공격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해요. 그리고 그 아프간까지는 공격을 해서 쓸었죠. 그런데 후세인은 그 조지 W. 부시 아버지 부시가 대통령 때 1차 걸프전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다 제거하지 않고 또 살려놨어요. 다 제거하면 중동의 위상이 바뀐다고.
그렇게 살려놓은 후세인이 또 까불니까. 그리고 중동에 당시는 세일가스가 나오기 전이라서 석유 패권을 둘러싼 싸움이 거세어지니까 이라크에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라는 가짜 증거를 만들어서 이라크까지 공격했죠. 내친 김에, 몸 푸른 김에 저기도 같이 때리자. 그런데 이라크에 그 덫에 걸렸죠. 실제로 후세인을 쫓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만은 이라크의 다수 수니파의 후세인 밑에 있던 군인들이 무장을 해서 이제는 테러범이 됐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유일신가 성전이라고 한국의 김선일이 납치해서 참수도 했는데 나중에 그 사람들이 IS가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따져보면 당시 그 대량 살상 무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증거가 사실은 그게 없다라고 CIA 요원이 폭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을 딱 감고 그냥 갖다 밀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라크에서 수천 명의 미국 사람이 병사가 죽어가고 거기에 날린 돈이 아프간에서 날린 돈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갔어요. 전비가. 아마 제가 봤을 때 몇백 조를 썼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세일가스가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아서 그런 희생을 치르고라도 이라크를 확보하면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될 거다 생각했을지 몰라도 어떻게 됐어요? 그러고 난 뒤에 보니까 미국에서 세일가스가 막 쏟아지기 시작했잖아요. 2000년대 후반부터. 그러니까 그럴 줄 알았으면 아예 저 전쟁은 할 필요가 없었던 전쟁이고 애초 명분도 없었던 전쟁이죠. 그러면서 미국의 군사 제국주의에 대한 미국 내부의 반발이 거세어지고 금융 위기가 오면서 결국 미국이 정권이 교체되어서 오바마가 당선되고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공화당도 신뢰를 잃으면서 트럼프 같은 사람이 이제 포퓰리스트죠. 인기 영합주의자가 대통령이 되는 사태까지 와서 미국의 역사를 바꾼 거예요, 저것도. 그 다음에 60년대 또 그런 일이 있었죠. 60년대, 64년인가? 미국이 통킹만, 베트남에 통킹만 폭격을 했어요. 그때 이제 베트남이 미국을 위한 어떤 공격적인 행동을 한다 해서 통킹만 폭격을 했는데 그 폭격을 기점으로 해서 미국이 베트남에, 프랑스가 빠진 베트남에 완전히 대신해서 들어가서 한국 전쟁에 죽은 미군보다도 더 많이 죽었죠. 한 5만 명이 전사하거나 실종을 했을 겁니다. 그러고는 73년에 파리 협정을 맺고 손 떼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통킹만 사건도 사실은 좀 조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마치 이 월명에 의해서 공격적인 어떤 행동을 당한 것처럼 돼가지고 그 전쟁에 개입되어서 10년을 죽도록 고생하고 5만 명 죽고 어마어마한 돈 날리고 전쟁에 패전하고 쫓겨났지 않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정치적 거짓말이고요. 그 다음에 히틀러가 게르만인의 위대함을 갖다가 인종적 순수성을 지켜야 된다 이래가지고 한마디로 게르만 민족주의를 조장하면서 결국은 2차 대전을 일으켜 갔는데 실제 본질은 후발 제국주의 국가로서 돈이 좀 될 만한 부분은 기존의 서방 제국주의 국가들이 다 가져가지고 있고 1차 대전에 패배하고 엄청난 배상금을 치러야 되고 그리고 미국에서 1930년에 대공황이 나니까 독일이 제일 크게 얻어맞았어요. 미국에는 실업자가 넘쳐나고 쇼크가 있었지만은 세계에서 그 경제 대공황의 쇼크를 제일 많이 받은 나라가 독일이었어요. 그러면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히틀러가 선동을 하든지 파퓰리즘으로 갔어야 되는데 엉뚱하게 독일 민족의 순수성을 강조하고 유대인은 아주 인종적으로 더럽다. 그래서 집시도 더럽다 이러면서 결국은 독일 민족이 세계에서 가장 우월한 민족이다라는 부분을 국민들한테 선동하면서 2차 대전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독일 민족을 뭐라고 부릅니까? 무슨 족이라 불러요? 게르만족은 로마에서 봤을 때는 야만족입니까? 문화시민입니까? 이 뭡니까?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에 보면 첫 장면에 그 황제하고 숲속에서 싸우는 이 털옷 입고 막 곰옷 걸치고 막 빼딱이 있는 옷을 입고 와가지고 막 돌 던지고 하는 그 사람들이 다 게르만족 아니에요. 야만의 대면사가 게르만족이었고
로마가 국경을 쳐가지고 국경 위가 다 야만족이 사는 땅이라 했죠. 게르마니아라 그래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게르만족의 우월성이라는 부분은 이거는 독일 민족들이 제일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생각을 해봐도 우리도 옛날에 야만족이었는데 무슨 우리 피가 우월하냐? 이 피가 우월하다 우월하지 않다는 의미가 없는 거다라고 생각해야 될 건데 그러지 않았어요. 또 독일이 2차 대전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때 폴란드를 쳤죠. 폴란드가 마치 독일을 공격한 것처럼 속여가지고 그래서 독일이 폴란드로 밀고 들어가면서 2차 대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역사의 고비마다 중요한 전쟁들은 다 월남전이나 이라크전이나 2차 대전이나 다 정거를 조작하는 정치적 사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도 이 이라크 전쟁이 사기였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결국은 처벌받지도 않았고 규명되지도 않았어요. 그럼 왜 조지 W. 부시는 저 전쟁을 치고 들어갔을까? 아버지가 전쟁을 했을 때 얘가 밑에서 반 겁니다. 전쟁을 하니까 재고 무기들이 어마어마하게 처분이 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현대전은 그냥 전자정보전으로 앉아서 누르면 쏜살같이 미사일이고 미사일 그 한 발에 2, 30억 하는 게 많아요. 그리고 무슨 온갖 무기들이 거기 가서 다 때려 부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무기를 그만큼 쓰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새로 무기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미국이 지금 이라크군에 가지고 있는 무장을 전부 미국이 준 겁니다. 그 돈이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전쟁이 벌어지면 제가 그 이라크 재건 사업에 좀 참여해서 이라크를 좀 다녔기 때문에 아는데 그냥 군의 장교 하나가 기본적으로 몇백억, 몇천억을 결제하고 그렇게 합니다. 심지어 그때 이라크 군의 장교를 무장시키는데 권총을 한 자리씩 줘야 되는데 권총이 없어가지고 이탈리아에 가가지고 권총을 쏘고 심지어 AK-47 소총을 갖다가 미군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그 소총 총탄을 중국의 총탄을 사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중국의 물자를 쓰지 않는다는데 중국의 총탄을 수입해 하다가 난리가 나가지고 몇 명이 깜빵에 간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돈이 그냥 휴지처럼 쓰여지는 게 전쟁이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 사기가 빈발하다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 근처에 또 정치적 사기를 치는 사람이 하나 있죠. 시진핑. 뭘 내세웁니까? 오늘 보니까 아침에 중국의 고위 장성 한 명이 자살을 했다. 기사 봤어요? 예, 봤습니다. 그거 보고 뭘 느꼈어요? 제가 본 거는 이 시진핑이 저희 과거 거의 중국의 건국 모토도 어기는구나. 그 주울레 총리 같은 사람도 우리가 커지면은 이렇게 막 나가면은 이렇게 역풍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냥 그리고 등소평조차도 이렇게 조심조심하면서 했는데 시진핑은 그냥 완전히 장점인이나 이런 후진타격을 완전 쳐내버리고 독재를 하려구나. 저런 자들한테 어떻게 굴종을 해가지고 이 나라의 안전을 지키려고 하는지 참 한심하거나 무섭고. 우리 회원분들은 너무 아시는 게 많아가 한심하고 하나 물어보면 한 10개를 답을 하시려고 그래요. 한심하고 좀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 사람 왜 죽었어요? 자살을 아침에. 비위에 연루돼서 이렇게 조달을 받는 중에 자살한 걸로 이렇게 예. 나왔습니다. 자, 시진핑이 부패 척결을 한다는데 중국의 부패가 없어질 거라고 봅니까? 그게 뭐 중국이 망할 때까지 계속 존속하는 거죠, 부패야. 예. 중국 사람들이 원래 돈을 제일 좋아하니까. 예. 그리고 사실 그 장군이 중국 장성이 자살한 것도 이렇게 보면은 자기가 어떤 그 올감에 이제 쓰여가지고 더 이상 뭐 희망이 없으니까 그렇게 자살했다고 보는데 어차피 권력투쟁의 어떤 뭐 격가지에서 이제 뭐 그 사람이 희생양으로 이제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아주 너무 똑똑들 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 특강, 별별 특강 참여 신청을 어디 시험 쳐가지고 합격한 분들만 참여를 시킵니까? 지금 중국의 부패를 척결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야말로 진짜 고전적인 사기죠. 중국은 역사 이래 부패와 더불어서 성장해온 나라입니다. 중국의 한나라가 망할 때 그때 십상시가 있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옆에 있던 십상시 비서단 것들이 그때도 있었어요. 이 황관들, 즉
뭐 물건이 없는 애들인데 걔들이 후한에 그 영정가 하는 사람이 나이가 어렸어요. 병약하고 그 주변에 달라붙어 가지고 자리라고 하는 자리는 다 팔아 먹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자성어 중에서 위인설관, 매관 매직이 그때 나온 이야기예요. 그래서 삼국지에 등장하는 원소가 걔들을 때려 죽였어요. 그래서 인기가 높아졌지요. 그래서 중국이 부패를 척결한다라는 이야기는 그거는 그야말로 연못 구워 산에 가서 물고기를 바라는 것만큼 황당한 소리라는 겁니다. 중국의 역사는 부패와 더불어서의 역사고 오죽했으면 이강요 싱가포르의 전 총통이 중국인의 3대 특징 중에 하나를 세 개를 이렇게 정리를 해야 이 싱가포르이 유지될 수 있다 해서 한 게 뭡니까? 첫째는 더럽다. 길거리도 더럽고 모욕도 잘 안 한다. 두 번째는 도박을 좋아한다. 세 번째는 부정부패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하얀 옷을 입고 아침마다 몇 달을 마당을 쓸었다는 거 아닙니까? 싱가포르이 살아남으려면 깨끗해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싱가포르에서 도박하면 무조건 처음에는 사형시킨다. 중재에 처하겠다면서 도박을 건절시켰어요. 전 세계 차이나타운이 있는 곳에 가면 전부 도박하는 데입니다. 그 세 번째가 내 자식이라도 부패하면 사형시키겠다. 그래서 그 이광요의 친구 한 명이 장관이었는데 그 부패를 하다가 결국은 자살을 했지요. 그런데 그 시신까지도 인도를 잘 안 해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부정부패를 없애겠다 말은 그야말로 불가능한 이야기를 시진핑이 하고 있는데 시진핑이 부패를 주장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부패 척결을 주장하는 이유가. 정말 깨끗한 세상을 원해서 지는 깨끗하다고 보십니까? 아니 자기만 빼놓고 부패를 다 청산하고 자기 먼저 다 해보고. 그래. 저기 좀 늦게 오신 분, 아까 찾는다고 전화 여러 번 하신 분이죠. 예. 저는 뭐 정치에 뭐 크게 들었는데 제 생각에는 뭐 우리나라에서 적폐 청산하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제거하기 위해서. 내 부패는 놔놓고 정적들을 싹 썰어버리려고. 그렇습니다. 중국에는 부패 안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항상 칼만 뽑으면 100% 성공하는 게 부패 척결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있던 뭐 장쩌민이나 후진타오는 양심이 있어가지고 차마 이렇게 니도 부패하고 나도 부패한데 서로 같이 묻고 살자 했는데 시진핑은 내가 다 하겠다. 지금 그러면서 황제가 되려고 이 부패 척결을 들고 나왔습니다. 자, 한국에서 이 가장 강한 정치적 사기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가 내걸었던 캐치프레이즈 중에 그거는 이제 요즘 거고 아주 오래된 고전적인 사기. 지금도 그 소리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네? 그것도 정권마다 하는 거니까. 좌파 정권에서 내걸었던 정치적 사기. 내자. 그건 네? 그건 잘. 자, 어르신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문정권의 소득 주도 경제 성장이라는 얘기가 난 듣도 보도 못한 경제학에서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최근의 사기고 제가 오래된 사기 좌파 정권에서 내걸었던. 글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예. 선샤인 팔릿이라고 햇볕 정책 아닙니까? 예? 아니 햇볕 정책이 정치적 사기가 아니었으면 지금 어찌 돼야 됩니까? 북한이 무너져야죠. 근데 북한이 오늘도 ICBM을 13,000km를 날렸어요. 자, 그게 이제 위로 높이 쌓은 거를 옆으로 이렇게 펴면 13,000km라는 겁니다. 자, 손자대에 와서 북한이 옛날에는 없던 핵과 ICBM을 다 가져버렸어요. 그러면 햇볕 정책을 주장하고 북한에 돈을 주고 지금도 주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심이 있으면요? 양심이 있으면 자살을 해야죠. 제 말이 내키지 않는데 억지로 박수 치지 마십시오. 여기가 북한입니까? 어떤 분은 박수를 별로 치기가 싫은데 억지로 그렇게. 그거는 사기 친게 아니고요. 그 햇볕 정책은
파헤치려고 해서 이렇게 소리를 본 게 아니고 김정일 쪽 북한 정권을 너무 다소곳하고 깔본 거거든요. 약본 거거든요. 그거를 그건 무너지지. 참 순진하시네. 마강수 교수님, 고 마강수 교수님 친구분이시죠. 우리 마 교수가 특징이 뭡니까? 굉장히 순수하신 분이었죠. 진짜 순수하세요. 북한을 지원을 한다고 북한이 그야말로 개방으로 나와가지고 한국과 더불어서 연방제로 앞으로 우리가 체제가 다르니까 한 30년쯤은 서로 다른 체제를 유지하면서 대외적으로는 하나의 나라로 행세하면서 한 30년쯤 뒤에는 다 통일해서 하나의 나라가 되자. 그걸 할 거라고 보십니까? 자, 거기에 가장 문제가 뭐라고 북한 쪽의 입장에서는 있다고 보십니까? 북한은 자신의 체제하고 민주주의 체제하고를 뒤섞어서 경쟁력을 갖다가 서로 오픈해서 하게 되면 저 체제가 유지가 되겠어요? 통제하고 길을 막고 그러면서 북한 국민들은 이시조선 왕조에 살다가 요즘 또 좌파들은 이조라고 쓰면 그렇게 기겁을 하더만요. 이시조선이라고 하면 왜 이시조선이라고 합니까? 옛날에 고조선이 있어서 이시조선이라고 그러죠. 그럼 이시조선이지 김시조선입니까? 지금 김시조선은 북한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김시조선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조선시대를 이시조선이라고. 근데 좌파들은 아주 이시조선이라고 말만 쓰면 막 그래서 좌파인가 아닌가 하면 그 앞에서 이조시대이라면 이조 백자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알레르기를 내면 그거는 뭐라고요? 종북이라고 딱 보면 됩니다. 예. 그래서 와 또 그 이야기가 샜지. 좌우간 위조 시대에 살다가 일제 식민지의 천황 밑에서 살다가 그 다음에 김씨 왕조의 3대에 살다가 하면서 북한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게 뭡니까? 민주주의를 경험을 못했죠. 저 사람은 역사적으로 민주주의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지구상에서 아주 희귀한 나라입니다. 독재가 70년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그 왕조가 3대에 걸쳐서 김씨 조선이 3대에 걸쳐서 유지되어 온 겁니다. 그러면 그게 뭡니까? 왕조 말고는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 김씨 조선이 탁월한 게 있죠. 정말 어떻게 저렇게 통제할 수 있는가? 한국 사람이 독해요. 독재를 해도 독하게 하고 선동을 해도 독하게 하는데 저렇게 눈과 귀를 막고 70년을 과거의 유럽에 보면 루마니아의 차이세스쿠라는 나라나 또 알바니아 같은 두 나라에 폐쇄적으로 해서 북한처럼 운영을 했지만 그런 나라는 결국은 다 무너졌습니다. 소련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근데 쟤들이 언제 핵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북한이? 이것도 잘 답이 안 나오겠다. 이 교양 공부라고 생각. 북한이 언제 핵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까? 70년. 땡입니다. 땡. 이라크죠. 사담 후세인. 뭐 그것도 있지만 그 전에부터 만들려고 했죠. 언제? 햇볕 정책에 돈 주니까 만들려고. 그건 그 뒤에 이야기고. 언제? 햇볕 정책에 힘을 받아서 만들었겠죠. 네. 더 물으면 또 더 부끄러워하실 분이 많으실 것 같아가 그만. 이건 모르는 게 당연해요. 소련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이게 소련은 북한의 종주국이지 않습니까? 김일성이가 소련군의 장교였잖아요. 대인가 그랬죠? 소련군 대위로 진주를 한 겁니다. 그 소련이 선택을 해서 우리 대리인으로 북한을 다스리라. 좀 빠리빠리하고 똑하니까 시킨 거죠. 원래는 뭐 했습니까? 만주에서 마적단 했죠. 마적단 하다가 일본군이 소탕을 하니까 소련군으로 기어 들어가서 소련군의 장교를 했죠. 자, 그래서 소련을 너무 잘 알아요. 김일성이는. 그런데 저 소련이 91년에 망해버립니다. 그걸 보고 받은 충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소련이 망하니까 소련만 망하는 게 아니라 동구권이 전부 민주화가 돼버립니다. 루마니아, 헝가리, 알바니아, 폴란드, 체코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생각한 게 뭐겠습니까? 이거 우리도 얼마 안 남은가 아이가. 자, 그러다가 중국이 또 한국하고 수교도 해요. 93년인가 했죠.
그러니까 김일성이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앞으로 버틸려면 누구도 우리를 못 건들 무기를 한 개를 가져야 되겠다. 그때부터 핵을 만들기 시작을 해서 그때 이제 미국이 못 만들게 하려고 그 제네바 협정을 맺고 뭐 클린턴이 폭격을 한다 하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다 김일성이가 죽고 또 아들 김정일이가 또 만들려고 했고 그래서 김정일이가 이제 핵 실험을 해가지고 초기 단계까지 갔는데 죽어버리니까 손자가 잽싸게 빨리 만드는 거죠. 근데 3대 중에서 제가 볼 때는 김정은이가 경쟁력이 제일 뛰어난 것 같아요. 머리를 쓰는 거나 이 통치를 하는 부분이에요. 저렇게 핵과 ICBM을 만든다고 돈을 집중을 했으면 지금 북한이 무너져가 김일성이가 90년대 초반에 굉장히 고생을 한 게 뭔가 하면 북한의 대기근이 닥쳐가지고 소련이 무너지던 시점에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면서 수십만 명이 최소 굶어 죽었다라고 하는 시기가 있었죠. 자, 이런 시기에 97년에 IMF 때 당선된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을 햇볕 정책으로 풀겠다고 합니다. 그럼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만들 것인가 만들지 않을 것인가 하는 부분은 그거를 꼭 끝을 봐야 알면 그런 사람은 대통령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교회 다니시는 분 계시죠? 손 한번 들어보세요. 와, 대답을 안 하고. 그 예수가 부활한 것을 봤어 믿습니까? 안 봤어? 안 봐도 예? 봤어? 보셨어요? 못 봤죠. 근데 예수의 제자들도 의심했지요? 그래서 예수가 다시 나타나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 창에 뚫린 구멍을 한 만져볼래? 이랬죠.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보고 믿는 사람은 그거는 핫발이고 또 핫발이라고 일본어 말 쓴다고 지금 보지 않고도 지식으로 경험으로 철학으로 믿는 이 아는 것이 그것이 기본적으로 나라의 지도자가 갖춰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돈을 푼돈을 준다고 물론 한국이 지금까지 북한에 뭐 한 3조쯤 줬을 거예요. 이제 밑으로 준 거는 빼고 공식적으로 준 거. 밑으로 준 것도 좀 많이 줬겠죠. 이 당시 6.15 정상회담하고 노벨 평화상 받는다고 그때 이제 북한의 대북 송금한 부분을 가지고 거기 노무현 대통령이 김대중 정권을 향해서 특검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깜빵 갔잖아요. 누가? 네, 잘하시네. 그래서 이런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햇볕 정책이 지금에 와서는 완전히 사기면 햇볕 정책을 추앙하고 햇볕 정책에 앞장섰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정치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데 그런 정치인이 누구예요? 문재인. 또 뒤늦게서 안철수도 또 그랬죠. 이희호 여사 앞에 가서 햇볕 정책 운운하고 그랬죠. 딸랑딸랑 하면서 그 사람 왔다리 갔다리 요즘은 또 오른쪽으로 실실 오더만. 자, 그래서 저쪽에서 정치를 하려면 햇볕 정책을 부정하면 그는 가룟 유다가 되지요. 중간에서 저쪽에서 정치를 하려면 햇볕 정책을 부정하는가 부정하지 않는가에 따라서 저는 그걸 부정해서 저쪽에서 이 매달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 주사파, 민족해방 아니 80년대 초반에요. 한국 사회가 제국주의, 반봉건 제국주의 식민지라고 했습니다. 미국이 제국주의라는 거예요. 제국주의는 상대 나라를 지배해서 수탈하고 착지하는 거 아닙니까? 미국이 한국에서 수탈하고 착지해 간 게 뭐 있습니까? 먼저 준 게 많겠습니까? 가져간 게 많겠습니까? 요즘 뭐 무기 좀 팔아먹는다는데 그래도 따지면 준 게 많겠죠. 자, 그래서 미국이 제국주의로 한국을 남조선을 지배한다. 그리고 이 한국 사회는 봉건주의와 유사한 반봉건주의다. 그러니까 이 반대할 때 반자가 아니라 절반할 때 반자, 반봉건주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반제, 반봉건 이렇게 뭡니까? 민주주의 혁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반제국주의하고 봉건주의에 반대하는 민주주의 혁명을 해야. 그게 뭐라고요? 주사파입니다. 자, 30년 전에도 지금 이 정치판에 들어와 있는 주사파들이 전대협의 대가리였어요. 근데 30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어디 대가리예요? 청와대의 대가리예요. 자, 그때 한국이 미제국주의의 식민지였다고 주장을 하고 김일성의 주사파를 주체 사상을 숭상하고 저도 학생운동을 했는데 저는 반주사파를 했지요. 그러면 뻔히 아는 거 아닙니까? 그때 주사파가 뭔 행동을 했는가? 반미, 반일 하면서 침북을 했지요. 그건 세상이 다 아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주사파들이 벌건 대낮에 얼굴을 들고 지금 청와대를 장악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없는 사실을 이야기하면 내일 뭡니까? 저기 검찰청에 요즘 뭐 대윤, 소윤이 잘 나간다는데 저를 와서 잡아가지 않겠습니까? 자, 그 말고도 많이 있었죠. 뭐 YS가 글로벌 뭐 OECD 가입했다고 세계화 주장하다가 어찌 됐어요? IMF가 곧바로 와서 망했죠. MB가 747 주장했지요. 747은 개뿔 무슨 뭐 333도 안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특권 없는 사회라 했는데 우리가 봤을 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어마어마한 특권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잡혀갈까 봐 발발 쫄고 있으니까 특권이 넘치는 사회가 됐지요. 그 다음에 박통이 종북 척결 안 됐는데 지금 종북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것도 이야기를 하려는데 다 내다보시네요. 경제민주화 한다는데 경제민주화는 개뿔 되고 난 다음에 말도 못 꺼내게 했지요. 김종인 씨는 어디 쫓겨나가 추방됐지요. 자, 이런 거짓말들이 국민에게 한마디로 주어져서 국가와 국민의 운명을 좌우하고 국가의 흥망을 좌우하고 그런데도 대중은 의뢰 그런 것이다 치부하고 분노하지도 않고 지지층은 거짓말을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맹목적으로 이렇게 추종을 하고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요, 이 압도적인 이야기가 있었죠. 거짓말이. 임종석이 전희경이하고 국회에서 만나가 뭐라 했습니까? 나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치열하게 인생을 바쳐서 살았다. 나나 내 동지들은. 당신은 그때 뭐 했냐 이랬죠. 근데 뭐 전희경이는 뭐 그때 뭐 하거나 말거나 나이가 어려가지고 30년 전에는 뭐 중학생 정도밖에 안 됐겠죠. 그러면 전희경도 좀 멍청해요. 나는 중학교에 열심히 다녀서 공부했는데 뭐 그 말을 못해? 근데 자, 민주주의라는 부분에 민주주의 원래 공산당이 항상 공산혁명을 하기 전에는 민주주의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지요. 민주주의라고 우리가 사는 이 민주주의하고 그 민주주의하고는 다른 겁니다. 내가 만약에 전희경이었다면 네가 했던 민주주의 운동은 북한이 공산당이 자유롭게 설칠 수 있는 민주화 세상을 만들려고 한 거 아니냐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자, 또 정치적 사기가 하나 있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장인이 권양숙 씨의 부친이 당시 6.25 때 그 좀 뭐 빨치산 비슷한 부분에 있었죠. 그래서 뭐 학살에 관계됐니?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한테 당연히 그게 질문이 됐지요. 그건 대통령 후보한테 대통령 후보가 부인을 통해서 어떤 사상에 영향을 받았을까봐 물을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거는 개인적인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근데 물으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다고 내가 마누라를 버릴 거냐 이랬잖아요. 이게 이제 유행이 돼가 미국에도 대선에 나온 사람이 부인이 뭐 대마초를 한다 이러니까 또 그 말을 써먹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자, 이거는 본질을 완전히 왜곡시키는 이야기죠. 대통령 후보한테 부인이 아버지가 학살에 만약에 관여했느냐라고 묻는 것은 그것은 대통령 후보의 사상이 한마디로 북한의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라는 의미로 제기된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우리 장인이 그런 사람이었을지라도 우리 집사람이나 나는 그런 어떤 사고와는 완전히 결별되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사고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되지. 그렇다고 내 마누라를 버려라 말입니까? 이거는요, 한마디로 말장난에 불과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언제 네 마누라 버리라 했나? 네 머릿속을 알고 싶은 거다. 이렇게 물었어야죠. 자, 이런 어떤 부분들을 보았을 때 노무현 대통령의 그런 어떤 말장난이죠. 말장난이 통하는 것이 세상이라. 그 말을 하고 난 뒤에 그야말로 사상의 문제는 사라져버리고, 그야말로 부인한테 의리 있는 남편인 것처럼 그렇게 알려졌지요. 그래서 노무현 후보의 인식의 현재성이 어떤 것이냐라고 물은 문제가 결국은 가정사 문제로 귀착되면서 비본질을 호도한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것을 대중들은 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더 있죠. 검찰과의 대화에서 검찰 쫄병들 앉혀놓고 자기가 텔레비에 토론을 하자 했으면 까놓고 계급장 떼고 하자 했으면 뭘 묻더라도 답을 해야 되지요. 그런데 이러면 막 가자는 겁니까? 이랬잖아요. 그건 뭐야? 내가 곤란해지니까 야 임마 내가 아무리 깨놓고 TV 토론에 생방송으로 한다 해도 니 막 그렇게 물으면 너 이런 뭐야?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언론들이 그 다음날 자기가 누구 하라 했나? 자기가 검사들 불러놓고 한마디로 군기 잡아서 길을 꺾어보겠다고 생방송을 그때 휴일날 했을 거예요. 해놓고 방송 중에 코너에 몰리니까 이러면 막 가자는 거냐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형님이 돈 받았다고 대우건설 사장한테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형님이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서 국민에게 진정으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근처도 못 오게 하겠습니다. 이러면 될 일이에요. 그때 탄핵을 위기로 몰리게 갈 때 아닙니까? 그때 뭐라 했어요? 아니, 뭐 서울대 나오고 많이 배우고 잘난 사람들이 무슨 시골 촌부 같은 우리 형님한테 돈을 주고. 그래서 이런 어떤 정치적 쇼들이 통하는 것은요, 한마디로 정치적 사기는 그건 당연하다고 아까 앞에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첫 질문자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국민의 잘못된 시각 때문에 정치적 사기가 이 사회에 넘쳐나고 또 넘쳐나고 건절이 되지 않는 겁니다. 제가 2부에서요. 이런 정치적 사기가 얼마나 심각한 것일 수 있느냐. 이 나라가요. 한국 국민의 능력이나 한국 기업들의 능력이나 또 열정 이런 것들을 보면 선진국에 충분히 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 나라가 이렇게 빌빌 싸면서 온 사방에 문제가 넘쳐나는 이유가 정치적 사기 때문인데 대중이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1부 마치겠습니다.